안녕하세요. 저는 마디세상병원 척추센터 장수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를 준비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좀 컨텐츠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왜 병원과 의사마다 같은 척추 MRI를 보고 진단과 치료가 다를까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볼 것이고, 시간이 괜찮으면은 또 다른 주제를 하나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뜩이나 환자분들은 우리 진단이나 치료를 앞두고는 이런저런 고민이 좀 많으신데, 병원들마다 나의 MRI 자체는 실은 내 거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다를 바는 없는데, 이 MRI를 가지고 왜 조금씩 진단과 치료가 다를까에 대한 주제는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인 거는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신전운동만 하면은 낫는다. 요즘 좀 핫한 운동이죠. 신전운동에 대해서. 디스크나 협착증. 이런 거 신전운동만 열심히 하면 낫는다는데 과연 옳을까에 대한 거는 요즘 많은 매스컴들이 그냥 장점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걸 조금만 더 이해를 좀 했을까 해 받아볼까 합니다. 자, 실은 환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는 가장 먼저는 정보의 불균형에서 오는 겁니다. 환자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의사의 지식과 경험, 요 차이에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 또는 친지들, 친구들 또는 뭐 주변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전해지는 구전되어 온 이런 정보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진단과 치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은, 요즘 인터넷이 점점 발전하니까 이런 환자분들이 모여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서로 병원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들이 서로를 이렇게 서로 평가해주고 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환자들에게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 집단지성을 기대하는 건데, 하지만 여기에는 오류가 하나 있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공간들, 인터넷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공간들에게서는 일반적이거나 우리 객관적인 자료들이 계속 넘쳐나는 게 쌓여가는 게 아니고, 국지적이고 또는 주관적인 정보들, 스스로 본인이 겪은 것에 대해서만 쌓이게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한 정보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10 곱하기 10은 100이라는 이런 객관적인 진리를 앞에 두고 아직 구구단위라든지 요거를 잘 모르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3살, 5살 이런 아이들이 모여서는 10 곱하기 10에 대한 평가를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의 결과는 이렇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그런다고 해서 10 곱하기 10이 100이 아니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를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본인의 영상을 CD에 담아서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면서 마치 이제 그 인테리어 공사 견적받듯이 여러 가지 치료라든지 진단에 대해서 의견들을 들어보시게 되는데, 이런 영상을 다시 어떤 플랫폼들,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같이 또 공유하는 과정에서 환자분들께 좀 아쉬운 거는 의사들이 하는 말보다는 이런 정보들을 더 많이 믿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희 의사들이, 병원들이 더 정확하거나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숙하고 반성해야 되겠지만, 환자분들도 좀 어느 정도 이제부터라도 의사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의사들의 생각들을 조금 더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의사인 저로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나의 척추 MRI를 가지고 여러 의사를 만났는데, 정작 의사들의 평가는 진단과 치료는 조금씩은 다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에는 먼저 두 가지를 좀 먼저 정해놓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다른 사람들의 진단명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증상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진단명임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다를 수 있고, 거꾸로 같은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진단명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진단명 또는 우리 증상 이런 것 가지고 왜 다른 사람과 나는 진단명이 같은데 치료가 다릅니까? 내지는 저 사람과 나는 증상은 같은데 진단명이 왜 다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은 병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의사는 똑같은 영상이라든지 똑같은 우리 진단명에 대해서 가능하면 자세히 설명해 주고, 또 어떤 의사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만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그 차이가 진단명 자체의 차이도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우리 설명 자체는 영상을 볼 때는 저희들이 의사들의 경험과 또는 실력과 여러 가지 안목에 상당히 의존되는 게 영상에 대한 판독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이 영상을 가지고 이런 진단명을 드릴 때는 우리 의사들이 아는 만큼만 진단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의사들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의 큰 틀 안에서는 진단명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요건 다른 병원에서 이 영상은 추간공 디스크를 놓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영상에 보면은 3번과 4번 사이 여기 보이는 요 부분이 어떻게 봤을 때는 다른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만 신경이고 그 바로 앞쪽에 있는 요거는 디스크입니다. 요거를 놓친 경우에는 실은 이 환자는 놓쳐진 경우라서 환자는 너무 아프고 하지만 다행히도 결과가 좋긴 했지만 이런 것도 의사의 안목에 따라서는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분들이 문제라기보다는 답정로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환자는 이미 이런저런 병원들을 다니면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벌써. 그런데 본인은 정작 수술은 하기 싫은 거예요. 이미 정해져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은 이제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의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수술을 딱 권하는 순간 우리 이제 요 의사는 수술을 권하는 나쁜 의사가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수술을 함부로 권한다고 해서 나쁜 의사, 좋은 의사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권하는 그런 의사가 정말 좋은 의사인데 요즘에 이제 분위기 자체가 수술을 권한다거나 하면은 나쁜 또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좋지 않은 의사인 것처럼 그리고 수술을 권하지 않으면은 실력 있고 양심 있고 또는 어느 정도는 도덕적인 의사인 것처럼 비치는 부분은 많은데 자, 수술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9명의 의사가 수술을 권했고 마지막 의사가 수술을 권하지 않은 거예요. 이 환자는 마지막 수술을 권하지 않은 실은 잘못된 선택이긴 할 수는 있지만 이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는 먼 길을 떠납니다. 내 인생의 의사는 어디에? CD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의사 또는 나에게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서 CD를 가지고 여기저기 병원을 많이 다니십니다. 저는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는 편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환자분들이 MRI를 가지고 제게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MRI에서 보이는 부분이 어떤지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은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의외인 점은 뭐냐면은 찾아오시는 어떤 환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실제로는 병은 없으세요. 증상은 있지만 병은 뚜렷하거나 심하지 않은데 나의 증상을 이해시켜 줄 만한 의사를 찾지 못한 거죠. 거꾸로 그런 분들께는 언제나 당신은 생각보다 심한 부분은 없긴 하지만 이렇게 증상을 따라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심을 시켜드리고 충분한 설명만 해도 환자분들은 되게 잘 따라오시고 좋아지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설명을 많이 해주는 거 내가 원하는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도 충분한 설명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 떠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내 친구는 주사 먹고 싹 나았다는데 왜 나는 뭐 수술을 또는 시술을 또는 여러 가지 치료를 권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제일 먼저 나의 지인과 내가 진단이 같은 진단이라도 어느 정도 병이 좀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1대1로 이렇게 대입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환자분들이 오해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해가 뭐냐면은 다른 병원에서 디스크 끼가 있다고 들었는데로 시작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보통 이런 말들은 엑스레이만 찍고 설명을 드리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일단 하나만 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엑스레이는 디스크나 협착증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는 진심 어린 말과 설명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엑스레이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사진은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같은 환자의 MRI 사진입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
5번과 천추 1번, 6번 뼈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빨간 화살표 보시면 좁아져 있는 게 보여요. 그 위에 부분보다 아래쪽에 좀 좁아져 있는 게 확실하게 보이시는데, 엑스레이만 보고 설명을 들을 때는 5번과 6번 사이에 병이 있을 거다, 또는 디스크 끼가 있다, 협착증 초기다, 이런 설명을 들으실 수 있지만, 실제로 동일한 환자를 MRI를 찍어봤더니 5번, 6번이 아니라 4번, 5번 사이에 심한 협착증이 발견됐어요. 자, 엑스레이를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엑스레이 소견만 가지고 진단이라든지 또는 또 다른 걸 하기에는 쉽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의사는 오늘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다던데 라고 이제 저한테 운을 떼시는 환자분 되게 많으십니다. 환자분들과 늘 진료실에서 이 부분에서 이견이 잘 생기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협착증과 디스크 있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또 그건 또 아니라고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은, 방사통이 없다면, 즉 팔이 저려요 또는 다리가 저려요, 시려요, 땡겨요, 이런 상지나 하지, 신경통, 방사통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일단 근육통, 고령에서는 골절의 가능성에 준해서 먼저 치료의 방향을 결정을 해드리고, 신경통이나 방사통이 뚜렷하시면 뚜렷하실수록 우리가 뭐 디스크나 또는 협착증 같은 신경을 괴롭힐 수 있는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디스크가 존재하느냐, 협착증이 존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디스크와 이 협착증이 신경을 실제적으로 괴롭히고 신경통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병이냐, 요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요 MRI를 보시면은 빨간 화살표의 끝부분에 보면은 디스크가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단면에서도 노란 신경을 살짝 누르는 정도이긴 한데, 이분법적으로 질문을, 자, 이 MRI에서 디스크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저는 있다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RI에서는 신경통을 만들 만한 병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증상은 디스크는 존재하지만 근육통일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의 존재, 있다던데, 협착증이 있다던데가 아니라 이 디스크와 협착증이 실제로 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질문 2개만 받고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야근러님 힘드시겠네요. 굉장히 오래 앉아있는 직업인데요. 좋은 의자가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요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앉아있는 거는 허리에는 좋은 자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앉아있으려면은 어깨를 펴고, 우리 일반인들이 다들 알고 있는 올바른 자세, 어깨를 펴고 허리를 올바르게 한 요런 자세들, 요렇게 앉아있는 게 좋다는 거지, 좋은 의자든 나쁜 의자든지 간에 허리 통증의 완화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허리 통증을 악화시킬 거기 때문에, 척추 진료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또는 저도 허리가 좀 자주 아파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을 때는 등받이에서 등을 아예 떼버립니다. 떼버리고 허리를 완전히 세운 상태에서 힘을 너무 주지는 않은, 어느 정도 준 상태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힘을 주고 앉아있으면은 2시간, 3시간도 앉아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래 앉아있는 직업이시라면은, 가능하면은 좋은 의자를 찾지 마시고 좋은 자세를 찾으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히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시고, 할 수 있다면 50분 앉고 10분 서고, 뭐 30분 앉고 5분 서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의자는 통증의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아메리카노님은 저는 허리는 아니고 무릎 골절 수술에서 MR 찍은 적이 있는데 부위마다 가격이 다른 거. 이게 부위마다 가격이 다른 게 아니고요.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요. 동네마다 가격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척추는 조금 다릅니다. 기본 개념은 하나의 MRI는 비용이 얼추 다 비슷해요. 한 동네에서는. 그래서 척추는 추가 촬영이 하나 정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혹시 가격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나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제 진료보는 의사 또는 우리 직원들한테 왜 MRI가 이렇게 비쌀까요? 요 부위는 왜 비쌉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되게 필요한 만큼은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다른 의사는 디스크가 터졌다던데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부분은 특히나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환자분들과는 달리 저희들은 디스크가 터졌냐 안 터졌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늘 드릴 적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좀 무서운 말들이라서 제가 좀 설명을 좀 이런 좀 많은 분들이 보는 영상에 설명드리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옛날 조선시대로 치고요. 이만한 칼이 저를 훅 뚫고 들어가서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칼을 칼집에서 뽑지 않고요. 칼집이 그대로 사람을 통과해도 사람 죽어요. 그러면은 칼이 중요합니까? 칼집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찔린 제가 중요합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터져도 터지지 않아도 신경이 눌렸다면은 신경통은 분명히 발생하게 돼 있어요. 다만 터졌다면은 조금 더 증상이 급격하고 심하고 이런 경과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기본 개념은 터지든 안 터지든 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고 신경통이 발생했다면 그에 응당한 치료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터졌기 때문에 수술한다? 아닙니다. 또는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또는 얼마나 눌렸냐는 거죠. 이 환자분은 왼쪽 사진은 실은 4번, 5번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통증이 그런데 거의 없으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진 않았고요. 1년 뒤에 이 환자분이 MRI를 새로 찍어 봤더니 이렇게 흡수가 다 되고 없어요. 자, 터졌기 때문에 수술하는 거라면 이 환자는 당연히 수술했어야 되는데 다행히도요. 이 환자분은 증상이 심하지 않았고 환자 본인도 수술에 대한 어떤 마음이 없으셨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터지기 때문에 수술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른 병원 의사는 이 MRI를 보고, 내 MRI를 보고 수술 안 해도 된다던데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제가 환자들께 늘 설명을 드리는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 자식 또는 부모님, 친구가 한 끼를 굶었대요. 식사를 제공을 하실 겁니까? 혹은 배가 고프지 않대요. 그 친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억지로라도 식사를 먹일 겁니까? 대답하셨다면 두 번째, 그 사람이 3일을 굶었대요. 그런데 배가 안 고프대요. 먹일까요? 식사를 제공 꼭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6끼 식사를 제공해야 될까요? 배가 안 고픈데 한 번 더 9끼, 10끼를 굶었어요. 배가 안 고프대요. 식사를 강제로라도 먹여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는다면 한 달을 굶었다면 억지로라도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10개 정도까지라면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럼 거꾸로 질문을 바꿀게요. 그 사람이 한 끼를 굶었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프대요. 식사를 제공할까요? 당연히 제공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MRI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의사에게나 동일한 객관적인 지표예요. 디스크입니다. 협착증입니다. 터졌습니다. 아닙니다. 3, 4번 디스크입니다. 5, 6번 디스크입니다. 그거는 어떤 의사에게 나간다 하더라도 이 영상을 가지고 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몇 끼를 굶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숫자로 3끼, 6끼, 9끼 이거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정해진 숫자예요. 그러나 밥을 제공하고 제공하지 않고에 대한 이유는 몇 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배가 고팠다면 한 끼를 굶어도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고 10끼, 20끼를 굶어도 배가 안 고프다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MRI도 동일해요. 똑같은 MRI를 보고서라도 환자를 마주보고 있는 우리 의사의 마음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의사는 조금 아픈 것도 이 사람에게는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환자라면은 똑같은 디스크라도 수술을 권할 수 있긴 하지만 반대로 이 환자라면은 이 사람의 상황이라면은 이 사람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을 권하지 않고 그냥 버티게 해주는 게 낫겠다 판단이 된다면 수술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의사는 수술을 권했고 저 의사는 수술을 권하지 않았다. 그게 그 의사를 또는 이 치료의 방향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수술을 권하는 의사는 나쁜 의사고 수술을 권하지 않으면 좋은 의사이냐. 자, 수술을 권하는 거는 보통 증상이 극심하거나 의사의 경험상, 그러니까 의사가 본인이 경험해 본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강하게 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수술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수술할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환자로 하여금 제가 수술을 권하는 나쁜 의사, 도덕적이지 않은 정말 하찮은 의사로 보인다 할지라도 권해야 되는 수술은 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권해야 되는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것도 정상적인 치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게 맞다면 의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치료를 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수술이 정답이라는데 라고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 치료의 방법은 그 의사의 철학과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권유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아프면 수술 권할지, 어느 정도까지를 비수술적 치료의 마지노선으로 정할지는 그 의사의 철학입니다. 아플 때 바로 치료할지, 진짜 많이 아픈데 좀 이 사람의 삶의 질을 생각해서 수술 권하지 않을지는 철학에 대한 느낌이고, 또는 내시경 수술을 할 줄 아는 의사라면 내시경을 권할 수 있지만 실은 내시경 수술을 할 줄 모른다면 내시경 수술이 아닌 다른 치료를 권하는 거예요. 내시경 수술을 권한다고 해서 잘하는 의사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 본인의 능력이라든지 본인 철학에 따라서 수술을 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한 경우, 극단적인 경우, 마비라든지 뭐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정답은 있지는 않아요. 그 의사의 철학과 환자의 상황을 두루 합쳐서 의사가 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치료했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여기 보시면 5번이랑 6번 사이에 디스크가 엄청 크게 나와 있는 환자분이세요. 이 환자분은 실은 대학병원 갔더니 유압수를 권했고 필요하다면 인공 디스크 집어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그러기엔 좀 아깝다고 생각을 했고 엄청 심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긴 했지만 내시경으로 이렇게 예쁘게 여기 디스크 터진 디스크가 이렇게 하얗고 예뻐요. 되게 비단결처럼 또 팝콘처럼 생겼는데 이게 엄청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제거해서 지금은 경과가 되게 좋으신 분이 계시고, 또 요 두 번째 환자분은 지금 이제 치료 중이긴 한데 3, 4번에 보면 후종인대 고라증 때문에 이렇게 척수병증 혹은 척수증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세요. 척수병증 또는 척수증 때문에 신경이 이렇게 많이 눌려 있고 마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증상이 있는 분이셨어요. 어떤 병원에서는 앞에 들어가는 유압수를 여러 군데 해야 된다, 뭐 뒤에서 해야 된다 설명을 많이 들으셨지만 결국에는 엄청 심한 분이셨는데 지금 이렇게 후궁 성형술이라고 해서 뒤쪽을 이렇게 열어줘서 지금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 환자분은 2번, 3번에 디스크가 이렇게 파열, 쉽게 말해 터진 거죠. 터져서 신경을 이렇게 누르고 계십니다. 보통 요분처럼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포인터로 짚고 있는 이 부분이 후궁이라 불리는 부분이에요. 상위 요추 중에서도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혹은 체구가 작아서 뼈가 선천적으로 작은 분들은 후궁의 폭이 좁아서 이런 형태의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안정성, 뼈가 덜렁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압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환자분도 저도 둘 다 내시경을 시도해 볼 만한 가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디스크를 제거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의 환자분도 계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정해진 건 없어요. 의사들마다 조금씩 치료의 어떤 철학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또는 보호자분이 비록 반대한다 하더라도 수술은 권합니다. 다만 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의 선택인 것 뿐이고요. 디스크가 아무리 크게 터져 나와도요, 안 아프다면은 냅두면 돼요. 그러나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면 디스크가 아무리 작게 튀어나와도 통증이 심하거나 특이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수술을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의 증상이시고요. 첫 번째, 통증이 극심한 경우. 내가 일상생활도 안 되고 쉬지도 못할, 숨도 못 쉴 정도로 통증이 심한데 이 상태에서 내가 그냥 무턱대고 수술을 그냥 싫어요. 싫다고만 버티는 거는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수술하고 끝내버리자. 요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근력이나 감각이 떨어질 때, 힘이 떨어지거나 감각이 떨어질 때는 우리 수술이라는 조금 극단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더 큰 후유증은 막아드리는 게 실은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요런 경우에 해당하는 게 아주 심한 협착증이나 디스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마비라든지 또는 목 같은 경우에는 척수증, 척수병증에 의해서 마비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환자분의 의도, 환자분의 어떤 마음과는 별개로 수술을 권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인데, 요거는 제 생각이에요. 요거는 제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실은 디스크는 그렇게 얼마 크지도 않고 작은 디스크긴 하지만 요 디스크가 현재 내 인생에, 내가 인생을 크게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디스크 때문에 이게 연기가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아파도 인생에 내가 크게 청사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든지 한다면 그럴 때는 수술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선택의 문제니까 제가 설명드린 요 세 가지, 통증이 극심할 때, 근력이나 감각이 떨어질 때, 이게 너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는 저는 권하기도 합니다. 요거 하나만 아메리카노님 설명 드릴까 볼게요. 부모님들이 날씨 흐리거나 안 좋을 때 허리 아프다고 하시는데 날씨 영향이 있어요? 요건 아직은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있어요. 이게 흐리다든지 비가 올 적에 보면 환자분들이 실제로 더 아프다고 하는데 관절 같은 경우에는 기압에 의해서 그런 이런저런 게 있다더라, 또는 날이 흐리니까 무드에 의해서 통증이 더 쉽게 느껴진다거나 할 수 있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내려가 보면은, 자, 수술 이럴 땐 하지 마라. 이게 제가 종종 보면 이런 분들이 있긴 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설명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수술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의사는 수술 하라 하는데 나는 진단명도 모르겠고 아직 잘 모르겠어. 설명이 안 된 거든 설명이 어딘가 이상하든 하니까 수술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환자나 보호자, 부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내 자식들이 수술 반대한다, 하나라도 반대하면 하지 마세요. 나중에 수술했는데 아프다, 그때는 애들한테 미안해서 아프다 말도 잘 못하거든요. 동의하지 않을 땐 수술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요게 좀 주제이기도 한데, 방사통이 없이, 즉 팔 저려요, 다리가 저려요, 요런 신경통, 방사통이 없이 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플 때는 수술하지 마세요. 척추의 특이성이긴 한데 목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목이 아픈 것보다는 팔로 저리거나 방사통이 뚜렷해집니다. 허리의 병, 협착증이든 디스크든 이런 병이 생겼을 적에는 물론 허리는 아플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하지 방사통이 더 뚜렷해지시기 때문에 방사통과 더불어 목이 아플 때, 방사통과 더불어 허리가 아플 때는 수술을 진행할 수 있지만 방사통 없이 허리만 아플 때, 종종 보면은 제가 환자분도 설명을 잘해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MRI 가지고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아프다고 하는 환자들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가장 공통적으로 첫 번째 이유예요. 할머니 수술 왜 하셨어요? 몰라, 수술하려서 했어. 되긴 후회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할 때 당시에 어디가 아팠어요? 물어봤을 때 팔다리는 괜찮았는데 허리가 아파 수술했지? 그런 분들이 후회를 제일 많이 하십니다. 방사통 없이 목이나 허리가 아플 때는 수술 안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늘 환자분들께 나누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환자분들은 대개는 관련 없는 증상을 막 합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환자가 기침도 나고 콧물도 나고 설사도 나고 발바닥에 무좀이 생겼어요. 무좀까지 전부 다 감기 증상은 아니에요. 무좀은 다른 이유에서 생겼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데, 예를 들어 디스크나 협착증처럼 나 협착증이 있대,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허리 아픈 것도 협착증 때문이고 저린 것도 협착증 때문이고 허리 협착증인데 목 아픈 것도 허리 협착증 때문이고 머리 아픈 것까지 모든 사람들 막 합쳐나가요. 그러지 마시고 증상을 하나씩 나누는 거예요. 가장 큰 게 허리 아픈 거와 다리 저린 거를
저리든 시리든 땡기든 터지든 다리 증상과 허리 증상을 일단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아픈 건 일단 근육통으로 치부하시고 다리 저리고 이런 다리 부분은 신경통으로, 마찬가지로 목 아픈 거는 근육통으로, 속옷근보다 바깥쪽의 문제는 신경통으로 간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합쳐 나가는 거는 언제나 좋지는 않습니다. 요까지 하고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하고 실은 그 다음 주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MRI를 찍었고 죄송합니다.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건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자,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는 표현은 잊으세요. 완전히. 왜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영상을 보여드린 것처럼 디스크 초기라는 거는 디스크는 존재하지만 신경통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일 때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쓰는 것 같아요. 그 말은 현재 구멍님이 가지고 있는 증상은요, 신경통이 아니라, 디스크로 인한 신경통이 아니라 디스크랑은 무관한 근육통이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운동을 오래 하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어디가? 허리가 시큰거려요. 중요한 거는 어떤 느낌, 어떤 증상이 있느냐가 아니고요, 어디가 불편하느냐. 허리가 시큰거리든 찌릿하든 뭐 도끼로 찍은 느낌이든지 간에 허리래. 제가 뭐라 그랬죠? 근육통. 아플 때가 있어서 물리치료, 체위충격파를 자주 받고 있는데요. 원래 물리치료와 충격파, 필요하면 주사 같은 거는 근육통 때 하는 거예요. 체위충격파와 물리치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근육통은 보름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증상은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때까지를 통증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어르신들 허리에 맞는 주사 있죠. 신경주사라 부르기도 하고 뼈주사라 부르기도 하는 그런 주사를 허리에 맞기도 하고, 먹는 약, 진통제, 근이완제, 위보제를 드시기도 하고, 물리치료, 체위충격파, 도수치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좋아질 겁니다. 그게 답일 것 같아요. 맞춤 안경 TV님, 허리 디스크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완치는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린, 아까 영상 보여드린 분 있죠? 디스크 터졌는데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좋아졌어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디스크가 완치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절대로 가시면은 오히려 나중에 위험하실 수 있으니까 현재 증상을 따라가세요. 방사통이 있다면 방사통을 치료하고, 근육통밖에 없다면 근육통을 치료하면서 지내시면은 뭐 이론적으로는 90% 이상은 완치가 가능하십니다. 비록 수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점님이십니다. 한 달 전 원장님 경추 추간구 협착증을 받으셨습니다. 재활치료는요, 수술을 받으셨지 않던 경추는 하나밖에 없어요. 수술 초기에는 한 석 달 정도까지는 편안하게 그냥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걷기 정도만 하시고 편안하게 계시고요. 석 달 정도가 지나면서부터는 좀 뛴다든지 또는 수영이라든지 천천히 진행하시면 되고, 우리 흔히들 말하는 재활에 대한 특별한 큰 그건 전혀 없어요. 목은 생각보다 재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우리 얼굴이랑 하늘이랑 평행할 정도로 뒤로 끝까지 제낀 상태에서 10초 힘 빼고 요것만 자주 해주시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바닐라님은 내시경 치료를 모든 의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닌데, 실은 의대에서는요 그런 걸 안 가르쳐줘요. 보통 의대가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보통 전공의라 부르죠. 우리 레지던트 때 교수님들이 하는 치료를 배우게 되는데, 그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나의 스승님께서 하는 치료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교수님은 내시경 수술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는 레지던트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떤 다른, 이렇게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선배들 어깨너머로 배우기도 하고 조금씩 해보기도 하고, 종종 보면 의사들에게 시행되는 이제 카데바라고 해서 시체를 상대로 수술 실습해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또는 뭐 어떤 분들은 자신 있다면 특별히 배우지 않고 진행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자신이 있으면 하는 거니까, 내시경 치료는 실은 모든 의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신 있는, 또 어느 정도는, 그거 제 개인적인 지론이긴 한데,
허리 수술을 내시경 수술이 더 좋은 수술은 아니에요. 허리를 이렇게 쭉 찢어서 수술을 하든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하든 둘 다 좋은 치료예요. 다만 내시경 수술이 수술 후의 재활이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지 단순히 내시경 치료만을 위하는 건 아닙니다. 자, 현숙님은 퇴행성 디스크랑 협착증 진단 받았어요. 저는 이런 설명을 딱 들으면은 실은 좀 한숨이 좀 나와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협착증 자체가 퇴행성이에요. 그리고 디스크도 기본 개념은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퇴행성 질환이에요. 그러면은 퇴행성으로 디스크랑 협착증 진단받았다는 거는 설명 자체는 과하긴 한데 의미 없는 퇴행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뭔가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여기까지가 흔히들 말하는 다리 증상이에요. 즉 신경통이 있다는 거고요. 허리랑 다리에 힘이 없다. 요거는 조심하세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없는 사람 분명히 있고요. 아파서 힘을 못 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혹시나 내가 다리에 힘이 없는 게 아파서 힘을 못 주는 거라면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픈 건 아닌데 힘이 안 들어가는 거라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힘이 빠지는 부분이 뚜렷하시다면은 차후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완전히 돌아올 가능성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실은 신경을 많이 누르지 않고 있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니라 등, 흉추라 그러죠. 흉추라든지 목이라든지 머리에 문제가 있을 때는 MRI와 환자분이 실제로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 통증이나 힘 빠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로 MRI에 갇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진단명을 처음부터 조금씩 보는 게 옳긴 하지만 약은 드세요.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 권하기는 금연, 담배 피신다면 꼭 금연하시고요. 종합 비타민제 잘 챙겨 드시고요. 4개월 지났는데 조금 좋아졌다 나빠졌다면 별 차도가 없으시면은 하나씩 다시 보세요. 목 또는 흉추도 필요한 머리까지도 필요하면 꼭 보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송유민님은 통증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하는데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요. 쉽게 갈게요. 염증이 있으면 통증은 따라와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스테로이드 쓰는 이유는 염증을 떨어뜨려서 통증을 덜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먹는 약으로 처방하기도 하고 이거를 주사로 집어넣기도 해요. 결국에는 스테로이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테로이드를 거의 안 써요.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 보면은 스테로이드를 열심히 2달 동안 쓴 환자와 스테로이드를 하나도 쓰지 않은 환자를 2달 지나서 평가해 보면 결과는 비슷하다고 돼 있어요. 당장에 큰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쓰나 안 쓰나 똑같기 때문에 환자분께 설명은 드리되 스테로이드는 저는 가능하면 쓰지는 않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그런 이유에서 스테로이드를 대신하기 위해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사용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을 위해서 그리고 염증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압정님, 컴퓨터를 많이 해서 어깨목 통증 세게 옵니다. 헬스하면 좋다는 말인데 이게 사실입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길게는 설명드리면 안 되는데 이것만 설명 꼭 할게요. 헬스를 하면 근력이 커집니다. 건강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력이 커지는 과정에서 관절은 조금 더 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따라오는 근육통이라든지 또는 관절통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많이 해서 이미 답은 말씀하셨어요. 목 통증이 언제 온다고요? 컴퓨터를 많이 할 때. 그럼 답은 나왔어요. 컴퓨터 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컴퓨터가 천장에 매달린 게 아니라 주로 모니터는 전방 또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고개를 자주 뒤로 꺾어주는 자세를 취해 주시고 뒤쪽으로 앞은 아닙니다. 뒤로 자주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만 해도 좋아지십니다. 헬스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헬스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헬스를 안 해도 컴퓨터만 덜 하신다든지 자세만 잘 유지하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베개 낮은 거 쓰시고 스트레칭 자주 해주시면은 좋아지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주고 조금 뒤에 내용 좀 짧게 할게요. 좀 해볼게요. 신전운동만 하면 다 낫는다. 요거 핫하잖아 요즘에는. 신전운동이 요즘에 한창 이것만 하면 뭐 디스크 협착증 뭐 다 낫는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제가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설명을 드리면 꼭 환자분들이 그 다음에 질문하십니다. 저 그럼 어떤 운동을 하면 될까요? 여기서 공부를 더 하신 분들은 그럼 신전 운동을 하면 될까요? 질문을 꼭 하시거든요. 제가 이때 좀 답답해서 설명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신전 운동은 흔히들 맥켄지 운동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요거는 맥켄지라는 사람이 뉴질랜드 출신 물리치료사인데 이 사람이 4가지의 굴곡 운동과 2가지의 네 가지의 신전 운동과
두 가지의 굴곡 운동을 주창을 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가 의외로 좋더라 하는 개념에서 이렇게 신전 운동을 여러 가지를 개발해냈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 우리 팔을 가지고 상체를 뒤로 제낀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이게 괜찮다 하면은 손바닥으로 상체를 저렇게 뒤로 이빨이 제낀 상태에서 유지하는 것. 이런 식으로 유지를 했더니 통증이 많이 좋아지더라 하는 게 결국은 핵심이거든요. 그러나 요즘에 보면은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신전 운동 자체를 과학적으로 아무 그냥 거리낌 없이 막 하는 게 좋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전에 이런 자세가 좀 익숙해지면 이런 식으로 서서도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자세는 권해요. 그러나 이 자세를 권하는 게 아니라 굴곡하지 않는 운동으로서의 신전 운동을 권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신전 운동의 역할과 목적이에요. 자, 저는 제가 허리나 또는 목이라든지 이런데 신전에 대한 운동 자세를 강조하고 권유를 드린 이유는, 허리와 목의 근육을 사용은 하되 가능하면은 뒤쪽으로 젖혀서 목이나 허리에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 굴곡이 아닌 자세로서의 신전 운동을 권하는 거예요. 신전 자체가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요런 이제 신전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디스크가 잘 있던 녀석이 막 없어진다거나, 협착증이 막 신경이 막 눌려있던 것들이 신전 운동 한다고 해서 협착증이 좋아져서 증상이 뭐 막 좋아진,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증상의 개선, 특히나 요통 또는 목 통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은 증명도 돼 있고 권장할 만하지만, 병 자체, 그러니까 증상을 위해서는 가능하지만 병 자체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는 기대하시면은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요 기준이 맥켄지 운동을 주창한 분이 말씀해 주신 이론적 기준인데, 복잡해 보이지만 허리를 펴거나 펴져 있는 상태에서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숙이거나 숙여가는 상태에서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숙일 때 악화가 되니까 신전을 펴자는 거예요. 이럴 때 효과가 좋다는 거. 또는 방사통의 중심화라는 거는, 방사통이 일반적으로 진행될 때는 허리 쪽에서 점점 다리로 발끝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반대로 몸 쪽으로 이동할 때는 중심화라고 해서, 신전 운동을 통해 중심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전 운동 안 하고도 중심화는 진행돼요. 좋아하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용케도 신전 운동을 만났고, 할 수 있는 운동 중에는 가장 안전한 신전 운동을 통해서 증상의 개선을 이룰 수는 있긴 하지만, 신전 운동을 통해서 디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럴 때는 피해야 돼요. 수술을 여러 번 받은 만성교통 환자분들이나 추간공이 어디냐면은, 척추가 신경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신경관에서 새끼쳐 나가는 작은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을 추간공이라고 하는데, 추간공은 원래 작아요. 그런데 추간공은 해부학적으로 뒤로 제끼면은 원래 작아져야 돼요. 그런데 원래 추간공이 좁아져 있는 환자들은, 우리 딴에는 좋은 운동이랍시고 뒤로 열심히 제꼈을 적에 추간공은 더 좁아지게 되고, 거기 끼어 있는 신경은 더 손상을 받기 때문에 추간공에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 있는 사람들은 신전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또는 협착증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은, 신경의 앞쪽에 있는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병이 아니라 신경의 뒤쪽에 있는 황색 인대가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누른다는 개념인데, 원래 협착증은 허리를 세우면은 황색 인대가 불룩하게 튀어오면 신경을 더 누르게 돼 있어요. 신전 자세에서는 협착증이 심해집니다. 안 그래도 좁아져 있는 협착증으로 인한 신경통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심한 협착증 때 오히려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디스크는 시간 지나면 좋아져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은 대부분 좋아져요. 그럼 수술하는 사람들은 좀 어디 뭐 모자라서 허리 디스크 수술하는 게 아니고요. 6개월, 1년 지나면 낫는 건 알고 있긴 한데, 그걸 버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당장에 오늘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겠는데 6개월 어떻게 버팁니까? 그런 분들이 수술하는 거예요. 자, 디스크는요, 시간이 지나는 경과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터진 디스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흡수되면서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신경들도 눌려있지만 이 상태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증상은 점점점 좋아져요. 언제?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해결해 주냐면은 저희 의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수술 안 하고 버티시는 거예요. 아까 그 환자처럼. 근데 못 버티는 환자들은 수술하는 거예요. 심전 운동 자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론적으로는 심전을 통해서 근력이 커지니까 보호하는 효과. 두 번째로는 뒤로 제껴지는 이런 자세 때문에 수액이 앞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작아지는 이론적 근거는 분명히 있지만 디스크를 해결해 주는 거는 심전 운동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거예요. 협착증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아닙니다. 권장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거고요. 요게 아까 전에 실은 아까 설명드린 조금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긴 한데 디스크는 운동만 하면 낫는다더라. 아니에요. 디스크는 누가? 시간이 해결해줘요. 운동을 하든 하지 않든 결국에는 좋아져요. 저희가 한 살 더 먹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내년 1월 1일이 돼야 한 살 더 먹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일을 바쁘게 하면서 살아간들 나이는 요때 돼야 나이 한 살 더 먹을 거 우린 전부 다. 근데 바쁘게 살면 정신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1년이 되게 짧게. 근데 되게 지겹게 사는 사람들은 1년이 엄청 지겨운 거예요. 그래도 나이는 똑같은 순간에 먹는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디스크가 없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해야 되는 운동, 안전한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하는 거는 저도 권장할 만합니다. 그럴 때 권장하는 게 평지 걷기와 수영이에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무게를 친다 그러죠.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내리고 숙이고 용 쓰고 이런 운동은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에게는 권할 만한 운동은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제 좀 답을 드릴게요. 명치에 살찐 분님, 나이를 드시면서 살찌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통증 유발할 수 있긴 한데 이런 분들 많으신데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을 늘 드리는 게 뭐냐면은 50kg인 분이 53kg가 됐다고 허리가 막 끊어지는 환자는 없어요. 50kg가 80, 90kg가 됐을 때 허리가 많이 아픈 거는 이해가 돼요. 즉 우연히 살이 찌고 있어서 아픈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이유에서 아픈 거고 살은 같이 찌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점님이시죠. 신경이 2년 정도 눌려 있었고 수술이 잘 되었다는 가정하에 신경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은 저희가 수술에 대한 평가는 1년 뒤에 평가하자는 설명을 많이 드려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정말 한 2, 3일 안에 큰절하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좋아졌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몇 달 동안 아프다고 저리다고 왜 아직도 아프냐고 그러시다가 어느 순간 좋아진 분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년 정도라고 보는 거고 마비라든지 특정한 상황들, 척수병증 또는 감각에 떨어진 이런 것들은 적어도 수개월에서 1, 2년까지는 볼 수 있고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환자분은 3년 지나서 힘이 돌아온 경우도 제가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2년이라면은 이제 좀 오래 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1년은 지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돌아오는 거는 생각보다 크진 않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적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예니님 부위별로 아플 때 진통소염제가 다른 성분인지 같아요. 무릎, 어깨, 목, 허리, 발목, 손가락 다 똑같아요. 진통제는 그 의사의 철학에 따라 그 병원에 들어와 있는 그냥 성분에 따라 다른 것 뿐이고요. 하루 한 번 먹는 걸 좋아하는 환자가 있다면 하루 한 번 먹는 거 드리면 돼요. 알약을 알수가 적은 걸 좋아하는 환자가 있으면은 여러 개가 합쳐진 이런 알약 하나만 드리는 경우도 있고 위보제를 절대로 안 먹는다면은 뭐 안 드리는 환자도 있기 때문에 진통소염제는 다 똑같아요. 근데 종류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건 의사의 역할인 거고 환자분들은 그런 거 너무 의심하지는 마시고 뭐 주는 대로 잘 드시면 됩니다. 거르지 마시고. 소나무님, 후관절 증후군 치료는요 생각보다 후관절 증후군은 흔하진 않아요. 있어요. 그러나 흔하지 않아요. 후관절 증후군은 쉽게 말해 후관절, 뒤에 있는 관절이라는 뜻이거든요. 신경의 척추의 뒤쪽에 있다고 해서 후관절, 파셋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후관절 증후군은 쉽게 말해 후관절, 관절염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관절염에 준해서 후관절에다가 주사를 놓기도 하고요. 또 후관절 근처에다가 주사를 놓기도 하고 또는 후관절 증후군이 있을 적에는 뒤로 제낄 적에 또는 숙일 적에 증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덜 저리거나 덜 아픈 이런 순간을 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좀 짧게 좀 가볼게요. 방사통이 머리랑도 관련 절대로 없습니다.
목에서 문제가 됐을 적에는 목 밑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목 위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머리로 올라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진 않으니까 머리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람쥐님은 협착증 진단 받으셨는데 비술 치료 받으면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은 협착증이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눌렸는지에 따라서 주사를 여기 맞을지 여기 맞을지 여기 맞을지 더 깊이 맞을지 얕게 맞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MRI 안 찍고 하는 거는요, 관사 얼굴 보고 치료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좋은 치료는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예요. 진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확한 치료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기영이님, 신의료 비관혈 수술이, 신의료라고 말하는 거는 현재 제도권 안에서 인정되지 않은 의료라는 거지, 최신식이라기보다는 어쩌면은 인정되지 않은 의료일 수도 있어요. 비관혈, 관자는 볼 관자, 한자이기 때문에 관혈이라는 말은 피를 본다. 즉 우리 표현대로는 찢어서 하는 수술은 관혈 수술이에요. 또는 비관혈 수술이기 때문에 흔히들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시술이 비관혈 수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그 말은 신의료, 시술 정도로 이해하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른 뜻은, 특별한 뜻은 아니고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권 안에서는 아직은 이 제도권 안에서 특별하게 하지 않은 이런 것들은 비관혈 수술로 하기도 합니다. 삐까쭈님은 그러게요. 이게 낫에 무릎을 부딪히셨는데 날이 두터워서 베이진 않았는데, 요게 실은 조금 타박상으로 보셔도 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형외과 설명을 드려도 되긴 하지만 타박상 내지는 다칠 당시에 무릎 자체에 어떤 손상이 있으실 수는 있어요. 요거는 무릎 진료 보시는 전문의 찾아가셔서 진료 보시는 게, 정형외과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뒤에는 제가 좀 말이 좀 빨라지긴 했는데 죄송하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정확한 진단,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 공부는 좀 덜 하셔도 돼요. 의사 말을 좀 들어주시고, 가능하면은 본인의 질병에 대해서는 인터넷보다는 이런 의사와 좀 상의하시는 게 의사인 저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의료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나눈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